김성환의 시사야. 택배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벌써 7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택배기사들은 과로사의 주된 원인은 분류 작업이라면서 16일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을 멈추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에만 최장 10시간 가까이 소요되지만 택배회사들은 배송 전 사전 작업이란 이유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이라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2시간가량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은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면서 관계부처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시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는데요. 다가올 추석도 걱정입니다만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재택근무가 확산된 코로나 시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4차 추경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여야는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의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전화 연결해 일본 내 분위기와 향후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 현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9명이었는데요. 국내 발생이 98명, 해외 유입이 11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서울이 41명, 경기가 30명이어서 수도권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제 국내 발생이 이렇게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7명이고 하루 새 사망자가 5명이 추가돼서 지금까지 사망자 수 363명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아슬아슬하게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좀 이제 90명대까지 조금만 좀 떨어져주면 두 자릿수까지 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일단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였었는데 이걸 좀 약간 내렸죠, 2단계로.
그렇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상황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주간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지금 굉장히 가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해서 이렇게 좀 일종의 완화를 좀 한 것인데요. 지금 다만 이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에 고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방역을 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 2주 동안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도 이 대책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2단계로 완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방역칙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점의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를 준수하고 뭐 이런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게 됐고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는 이제 있게 됐지만 좌석 한 칸 띄어앉기라든지 테이블 띄어앉기 이런 걸 통해서 실내 인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300인 미만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 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 다시 운영이 되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런 거를 지켜야 되고요. 이 PC방의 경우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가 돼서 이제 영업이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좌석을 좀 띄어앉게 해야 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치명률이 높은 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도 이루어지고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 유흥주점, 방문 방매업 등의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좀 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조치다라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어떤 감사 인사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각 업종별로 지금 특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방역 조치가 지금 강화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각 업종별로는 조금 좀 이해관계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2.5단계에서 가장 또 크게 반발했던 업종이 PC방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PC방 업주들은 이 영업은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 미성년자 손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판매를 불허한다든지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게 뭐가 다르냐라면서 이런 제한적 운영 조건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C방 대책위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PC방은 이용객들이 칸막이로 막힌 자리에서 PC를 이용하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보다도 훨씬 안전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PC방이 영업이 중단됐다 하고 하지만 월 평균 임대료 그리고 전기, 수도요금 그 외에 이제 금융비용 다 합치면 고정 비용이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다. 생계비까지 고려하면 이제 지금 이제 재난 지원으로 지급이 되는 200만 원 지원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를 해서 좀 도움이 되는 지원금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PC방과 달리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되지 못해서 영업이 안 되는 노래 연습장 업주들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업 허가증을 반납하기로 하는 등의 어떤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도권 노래 연습장 비상 대책위라는 이제 단체를 구성을 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노래 연습장에 정부가 수개월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이 노래 연습장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노래 연습장 영업 허가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으니 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 지금의 생계를 보장해 주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PC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학생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또 감염의 우려 때문에 손님이 확 줄어들면은 투자금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윤태호 중수본 방역
총괄 반장도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라든가 방역 조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PC방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주력 이제 그 고객이 학생들인 것은 또 사실이지만 네. 이 학생들이 혹시라도 이 PC방에서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에 노출됐을 경우에 다른 어떤 또 공간에서 굉장히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집단 감염의 어떤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면 PC방에서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영업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좀 논의하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연습장도 최근엔 여러 가지 업태 형태가 있지만 과거에 이제 코인 노래방에서 이제 감염 사례가 계속 네.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영업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보완책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은 이렇게 세밀하게 뭔가 좀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개천절하고 한글날에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집회를 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경찰은 어제 기준으로 9개 단체가 모두 32건의 개천절 도심 집회 신고를 했고 한글날의 경우에는 6개 단체가 16개 집회를 신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현재 10명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 통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만일 집회가 강행될 경우에는 이번 인원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신속히 또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운행을 거부하자 이런 전세버스 어떤 사업조합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부산 전세버스 운송 사업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광주 전세버스 운송 사업조합 그리고 앞서 지난 10일 날 충북 전세버스 운송 사업조합 등은 이렇게 좀 전국에서 모이는 형태의 이런 개천절 한글날 집회에는 좀 운송을 하지 말자, 운송을 자제하자 이런 걸 자체적으로 좀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청취자 권혁호님께서도 집회 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뭐 이런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이건 꼭 막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꼭 좀 집회를 좀 힘들더라도 그 위기 상황은 좀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집회를 해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오프라인 집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견 표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좀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강공원 일부 지역을 이제 통제를 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오늘 서울시는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지만 지금 이제 이 여의도, 반포, 뚝섬, 한강공원 일부 구간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 유지를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런 조치도 계속 시행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시정 조치 없이 즉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계속 적용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서울시는 좀 강한 이런 좀 제한을 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주에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가 뭐 26%에 달했고 무증상자 비율은 31%에 달했기 때문에 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거리두기 2단계로 완전히 완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에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 이 숨은 감염자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차 항체 조사 결과 지난번에 한 번 연기가 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이제 우리 몸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항체 유무를 검사를 하면은 검사 대상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1,44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단 한 명에게서 이 항체가 발견됐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항체 형성률은 0.07%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방역당국은 지난 7월에도 3,055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단 한 명에게만 항체가 확인이 돼서 항체 형성률은 0.03%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6월 사이 수집한 또 같은 조사에서 참여자 1,555명 가운데 항체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서남권 5개국 거주자 가운데 특정 의료기관을 찾았던 환자
1,500명 중에서는 한 명에게서 항체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제 비슷한 비율의 이제 항체 형성된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0.07%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숫자 자체만 보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아주 낮은 수준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방역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K 방역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파악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밀착 파악을 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네. 진단을 하고 이런 네. 모델을 쭉 온 건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조용한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은 지금 사실 1,440명을 조사했는데 한 명에게서 항체가 발견됐는데 이 한 명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표본수가 적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표본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방역 당국은 2개월 단위의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검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뭐 산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오늘 출범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승격 기념식도 열었고 그리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 이런 목표를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정은경 이제 질병관리청장은 이 기념식에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라면서 이 질병관리청을 감염병부터 만성질환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 전반을 든든하게 지키는 이런 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현직 의사의 SNS 글이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근무한다는 현직 의사 모 씨가 이 정은경 본부장이 한 것은 현황 브리핑밖에 없다. 그리고 머리 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만 한 것 가지고 K 방역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민망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마스크 중국 수출, 뭐 여행 상품권, 임시 공휴일 이런 것들이 이제 막지 못했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본에 가서 임명장 수여한 거에 대해서도 네. 질본이 모범을 보여야지 국민들에게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했으면서 모여서 임명식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글을 막 쓴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네티즌들이 이렇게 고생한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런 와중에 이게 사실은 또 한 명의 어떤 전문가를 너무 또 영웅시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있어서 좀 여러모로 논란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수의 의사들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여러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또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 의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유학과 국가고시 거부 같은 단체 행동을 일단은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단체 행동은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정은 좀 유감이었지만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의협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결정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정부 여당의 합의문에 이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철회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이 본과 4년생들의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했기 때문에 뭐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대협의 경우도 지금 집단 행동을 중단하겠다는 게 국시에 뭐 다시 응시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헷갈려요. 그 의대생들이 본과 4학년들이 우리 국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국시를 안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국시를 뭐 제발 뭐 봤으면 좋겠다라고 정부가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국시를 볼지 말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의사면허라는 게 그렇겠다는 거예요?
시험 응시자가 시험을 응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은 일종의 이제 이것도 사실은 부적절한 어떤 뭐랄까요 위력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본과 4년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의료 인력 수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부담은 부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또 자신들 나름의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전술로 보이는데 사실 계속 이 의사들의 어떤 진료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어떤 단체 행동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구가 뭐 정당할 수 있고 여러모로 이제 좀 우리가 기규라 될 그럴 요구도 있었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전에 어쨌든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부가 앞으로 지금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정부, 국회 그리고 범의료 단체들이 약속을 한 만큼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시를 다시 좀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구제를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좀 호소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여론에게는 더더욱 안 좋게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료계 원로들하고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지금 국가고시 거부를 선택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이다. 학생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우리 투쟁은 뭐 정당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국시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짱인 거죠. 뭐 우리가 응시 안 한다고 하면 정부가 곤란한데 우리를 그냥 뭐 가만히 방치하겠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래서 국민 여론은 지금 대단히 악화돼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은 이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반대한다는 이런 청원에 지금 뭐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55만 명이 동의했을 정도니까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했어요. 4차 추경에 대한 시급성 이 부분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7조 8천억 규모의 추경안이 이제 4차 추경으로 이제 제시가 된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속한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 어떤 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지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추석 이전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번 주말까지 지급 준비를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국회는 이 추경 처리 일정도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여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4차 추경안을 이제 빨리 통과시켜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원내대표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 이 논의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두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이 가능하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백신 차라리 맞도록 전국민 백신을 좀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 독감 백신은 수개월 전에 미리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비용을 이제 독감 백신을 전 국민에게 맞히는 데 이제 지원하자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독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완벽할 정도로 대비해놨다. 이렇게 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신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 비대면 사회의 통신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많은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계실 곳도 마땅치 않고 여러 곳을 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통신비에 보탤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한 것이므로 이걸 통과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이 통신비 지원책에 대해서 좀 승수 효과가 없다. 이게 통신사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국민들에게 수요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연쇄 효과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는 이 돈, 이 9천억 원, 이 지금 이 통신비 지원에 들어가는 9천억 원의 예산으로 차라리 비슷한 취지의 무료 와이파이망을 좀 보강하는 데 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정도면은 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밝혔어요. 이게 이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되는 사람이 뭐 3명, 4명씩 되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6만 원에서 8만 원 뭐 이 정도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무의미한 그런 액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이호성 경제수석의 지금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도지사나 김경수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일종의 부정적인 그런 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승수 효과가 없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하는 경로일 뿐이고 결국은 국민의 어떤 예금 계좌에 잔액이 더 남게 되는 이제 결과로 남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비판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도 당장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통신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재택근무 이런 걸 감안한 지금 시급한 어떤 방역 필수제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이제 2천만 명에 가까운 무료 접종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앞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전 국민 접종의 방법에 있어서는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뭐 국회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 대안을 논하는 것은 경청하겠지만 정부도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네. 면에서 좀 여당도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야당 의견을 네.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협상 과정에서 지금의 추경안이 약간 바뀔 수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요.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두고 아주 공세가 거셌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오늘 정치 그리고 내일 외교통일 안보 그다음에 16일 경제 17일 교육사회 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뭐 대정부 질문 첫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이것이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찰 출신인 윤재욱 의원,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제 좀 집중 추궁에 이제 나섰고요. 네. 그 여당에서는 정청래 의원, 김종민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의 그동안 좀 추미애 장관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그런 의원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주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는 이제 특혜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장관직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또 검찰이 지금 장관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추미애 장관은 뭐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태도의 측면에서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좀 여러모로 아들의 어떤 그 군복무 특혜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감성적으로 좀 접근하는 태도였는데요. 이 아픈 아들이 이 다리가 아픈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그런 점에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을 피력을 하면서 실제로 아들이 수술을 받았고 아프기 때문에 이 편법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동안 이제 공격의 어떤 대상이 됐던 국회에서의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죄송하다. 그 당시에 이제 좀 독백 비슷하게 했는데 마이크가 켜진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반박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또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어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에 대해서 이 제보자인 이 병사가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들이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충분히 통역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좀 이 기존의 선발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탈락시킨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민원실에 이제 휴가 연장 관련해서 문의 전화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제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 그렇다면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라고 이제 답을 했고요. 병가 연장 과정에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전화를 시킨 일은 없는데 실제로 보좌관이 했는지는 이제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보좌관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했을 경우에는 수사를 대비한 어떤 짜맞추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어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태도가 조금 좀 이전하고는 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제였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유감했듯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서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 저의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 이제 쓴 건데요.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좀 말을 아껴왔지만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고 또 이제 아들도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고 불법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릴 뿐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글을 좀 맺었습니다. 이 책이 등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함께 나오던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말을 상당히 아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 더 확실한 진실은 이제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다라면서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라는 취지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많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역시 검찰 수사에 이 실체적 진실 규명은 맡기고 국회는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여당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는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좀 비춰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야당은 계속 뭐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어제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피고 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이제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전화로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도 조사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밝혀졌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은 시점은 이 보좌관의 경우에는 지난 12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지난 13일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이 최근 이 아들 서모 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모 씨 그리고 당시 부대 지원 장교인 또 모 대위 그리고 이 서모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직병 모 씨 이렇게 좀 잇따라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모 대위와 이제 대령 출신의 모 씨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조사를 받았지만 3개월 만에 이제 재소환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사기와 횡령, 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대해서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서 보조금 총 6,520만 원을 부정수령했다. 이 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정대협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학예사를 이제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예사가 없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 등록을 해서 문체부와 서울시 등에서 총 3억여 원을 이제 지급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윤미향 의원이 이제 개인 계좌로 좀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로 이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약 1억 3천만 원 등을 이제 모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총 이제 약 1억 원 정도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즉 횡령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이제 기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미향 의원은 또 이 숨진 마포쉼터 소장 모 씨와 공모를 해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이 길원옥 할머니의 어떤 그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기억연대에 다시 기부하도록 하는 등의 좀 7,920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 그래서 이것은 준사기 혐의 이것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뜨거운 또 논란이 있던 안성 쉼터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천만 원에 사서 이 파는 사람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고 정대협의 손해를 가하게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쉼터를 판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적정 가격이었고 매각이 이제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것은 이제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 정대협과 정의연의 자금을 딸의 유학비라든지 개인의 아파트 구입 이런 데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
줬다든지 윤미향 의원의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서 임금을 받게 했다. 이런 부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라고 결론 내려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 누락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실 공시는 있었지만 장부를 확인해 볼 때 정상회계 처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측은 곧바로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 힐링센터에 관련해서도 배임 협의는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상금을 기부하도록 했다는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히려 그 할머니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것이다 검찰이. 그래서 검찰의 판단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윤 의원의 처벌을 촉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필 규정이다. 검찰의 기소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라. 이런 게 두 당의 이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하고 검찰 측 주장이 서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제기됐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불기소 처분을 상당 부분 받은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 법적인 공방이 좀 치열하게 그렇죠.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수 언론이 네. 앞세워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사실은 지금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이고 그 외에 사실은 여러 법적 쟁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소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돈을 썼다는 부분도 이제 횡령 액수가 1억여 원이라고 하지만 그 1억여 원을 다 전액 개인이 쓴 것이냐 이것은 다시 또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예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당선됐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16일 총리 지명 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자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총리 지명은 사실상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연결해서 스가 신임 총재는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한일 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가 관방장관이 7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승리 예상하셨습니까? 네, 이미 총재 선거 전부터 5개 주요 파벌이 지지 선언을 했었기에 상당히 예상된 결과였다고 보고요. 네. 특징적인 것은 국회의원 표만이 아니라 원래 지방표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더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스가 관방장관이 2배 이상의 표를 얻으면서 간접적이지만 국민 여론도 조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총재 선거 결과 지금 조금 줄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좀 세부적인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에 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지금 현재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었고요. 네. 스가 관방장관 그리고 이시바 전 간사장 그리고 키시다 정조회장이 출마했습니다.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 총재가 수상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자민당 전체 당대회에서 이 총재를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이 중도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제한된 투표라고 해서 국회의원과 지방 대표들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약 534표, 그러니까 지방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 중에서 377표를 스가 관방장관이 얻으면서 약 70% 이상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표에 대해서도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민당 전체의 지지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파벌 정치가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높은 지지로 당선이 되는 것, 그 어떤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원래 이 스가 관방장 같은 경우는 일본 정치 파벌에 속하지 않고 또 세습을 받지 않는 자수성가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선거에 불리하다고 여겼었는데 이 사임
초기에, 즉 아베 수상의 사임 초기에 바로 니카이 간사장이 중심된 니카이파를 획득했던 것이 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의 신임도 얻게 되어서 아베파와, 즉 호소다파이고, 그리고 아소파의 신뢰도 함께 획득하면서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함께 얻어냈고요. 두 번째는 원래 파벌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서 파벌들의 지지를 좀 얻게 되었다라고도 보고요. 아베 수상을 계승하겠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베 정권에 의해서 당선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신임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비세습에 그리고 파벌에 속하지 않는 수가 관방장관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의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아베를 계승하겠다고 주장을 했던 후보가 이 수가 관방장관이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베 시대가 끝났는데 다시 아베 수상의 집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관방장관이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 속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수가 신임 총재 당선과 함께 트위터에서는 수가 사이마라라고 하는 이러한 해시태그가 인기를 얻었던 것도 어떻건 국민들의 좀 여론에 대한 반대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동시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겁니까? 선출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스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겁니까? 첫째는 이제 선출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시바 전 간사장처럼 국민적 인기가 있는 사람이 제3위로 좀 추락하게 만든 자민당 내 비민주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아베 정권 8년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지만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의 책임 없이 다시 정권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가 관방장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흑수저 출신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무파벌 인사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성향의 인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원래 수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아키타 현이라는 지방에서 출신을 했고, 도쿄로 돌아간, 즉 농청 출신이 도쿄에서 대학을 나와서 자수성가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6년에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어서 1차 아베 내각에서는 총무대신을 맡았죠. 그리고 2차 아베 내각에서는 약 8년간 실제 아베 내각을 지켜낸 관방장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정치 성향으로는 말해지는 것이 마쿠에서 책사처럼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세습 의원들이 많은데 스스로 정치가가 되었고 무파벌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신의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사람이다. 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수가 신임 총재도 일본의 일반 정치가들의 보수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특별히 한일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비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특별히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악화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당장 급하게 관계가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이 스가 신임 총재가 경제 문제와 코로나 국법을 우선하겠다라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인데,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역량만 가지고 경제를 회복하기는 어려워서 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관광 비자 또는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이동을 허용해서 좀 경제 문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좀 전술적인 변화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어떤 탈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좀 한일 관계까지 새롭게 정립하는 관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여하튼 아베 정권이 보수의 정통 세력이 어쨌든 바뀐 것은 사실이고 네. 스가 신임 총재도 아베 정권의 계승이라는 것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또한 국민들에게는 아베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정책이나 또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아베 정권과는 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중심 세력을 키워왔다라면 스가 신임 총재는 지방에 배려를 하는 정책들을 쓰겠다고 했고 네.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실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라고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 이 부분은 전혀 진척이 없을까요? 스가 관방장관 시절에서부터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수상과 똑같이 60원 한일 기본조약위에서 이미 해결되었고 또 최근에 총재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 이에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보수 강경 세력들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1년짜리 단기 수상으로서 이 스가 관방장관 신임 총수상이 독자적으로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혼자서 뭐 정치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좀 관심거리일 것 같은데 내각 구성의 윤곽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 파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또한 파벌의 이익을 대변해줘야 된다는 이 하나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내일 진행되고 있는 자민당의 당직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각 파벌들의 이해가 반영될 것인지, 스가 신임 총재의 독자적인 개혁 인사들이 얼마나 배치될 것인지, 주목되는 인사는 니카이 간사장, 즉 아베 정권을 뒷받침해왔던 그리고 스가를 지지했던 이 니카이 간사장이 그대로 간사장이 임명된다고 한다면 네. 아마 큰 신선한 개혁 인사는 없을 거고 그리고 아마 니카이 간사장이 교체되고 약 10명 이상의 자민당 당직자들이 개편된다면 네. 스가 신임 총재 나름대로 독자 노선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 중요한 인사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가 만약에 이번에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9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스가 신임 수상이 되었을 때 네. 지금은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아직 야당이 이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상태 속에서 스가 신임 수상이 자기의 독자적인 정책을 얻기 위해서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스가 수상이 임명하는 새로운 세력들을 가지고 국민으로 신임을 받았을 때 아마 장기적인 포석이 가능하겠죠. 올 겨울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확률이 있고 내년에는 여러 정치 일정들이 빡빡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10월 해산과 11월 처음에 투표를 한다라는 이러한 지금 요구들은 정치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 신임 총재가 이분과 관련해서 뭐 언급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서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소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10월 해상과 11월 투표에 대한 주장들은 정계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스가 신임 수상도 가능하면 자신의 정치적을 이해를 파벌 이익보다 우선하기 위해서는 이 중의원 해상 카드라는 것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아마도 파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일본 상황은 어떻나요? 일본 같은 경우도 8월
초에서 8월 중순까지 하루에 약 2,000명이 지속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었었는데 예. 최근에는 600명대로 다시 낮아지긴 했죠. 하지만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낮아진 것은 아니고 그 속에서 다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가 신임 총재 같은 경우에 고트 트래블 정책으로 도쿄를 포함해서 경제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코로나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신임 총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를 우선시하면서도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IT를 활성화해서 다시 코로나 대책을 하겠다라는 정책은 보이지만 이 아베 정권 시절에도 되지 못했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수가처럼 약한 체제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에 굉장히 큰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백신 개발은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나요? 예, 수가 신임 체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올림픽을 개최를 하려면 연내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백신 확보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이 독자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미국과 또는 영국과 협력해서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이 독자 개발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에서는 뭐 3상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백신 개발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급한다. 이런 계획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전체 국민들 1억 2천만 명 중에서 약 전체 1억 명분의 이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런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백신 개발이 뭐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백신 개발 안 되더라도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치른다 이런 겁니까? 아마 도쿄올림픽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많기 때문에 수가 신임 체제 속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일본 내에서는 특히 아베 내각의 마지막에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도쿄올림픽은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입장이었던 거죠. 국민들 속에서는 이미 올림픽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지만 이 자민당 보수 중심과 그리고 경제계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올림픽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들은 지금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시카고의 How to Say I'm Sorry 들으시고요.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